지금부터 제20대 관악을 국회의원 후보자 주민초청 토론회 정책 토론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질문자 여러분께서는 모두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최호 순회에서 오신환 후보님 나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최호 2번 정표 후보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호 3번 이행자 후보님 나오셨습니다. 이상규 최호 6번 후보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질문 시간은 1분입니다. 그리고 답변 시간은 각 2분씩 되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전국 고시원협회 회장 이충렬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만 여쭙고자 합니다. 제가 지하철역을 자주 이용을 하는데 어쩌다가 이제 지하철역을 내려보니까는 홍대 입구역에 내리니까는 홍익대학교가 있더군요. 건대 입구역에 내리니까는 건국대학교가 있고, 숭실대 입구역에 내리니까는 숭실대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서울대학교 입구역에서 내리니까는 서울대학교가 없더라고요. 이게 무슨 서울대 입구역입니까? 그냥 관악구청이나 아니면은 뭐 봉천 사거리 그렇게 하세요. 여기가 무슨 뭐 낙성대도 아니고 뭐 해운대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대한민국 최대의 대학이라는 서울대 정문 앞에 지하철 역사 하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연간 600만 700만 명의 등산객들이 방문하는 서울 강남 최고의 명산 관악산 정문의 입구에 지하철역 하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자, 조금 있으면 이제 신림선 경전철이 착공을 한다 그러죠? 경전철 기다릴까요? 우리보다 신림선 경전철보다 먼저 시작한 우이선 경전철 아시죠? 2009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공사하고 있어요. 자, 금년까지 횟수로 8년째입니다. 금년 완공 목표인데 금년 넘어가면 9년이에요. 신림선 경전철 이렇게 되지 말란 보장이 있습니까? 자, 이 점에 대해서 먼저 이분 후보님께서는 한번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충렬 회장님 말씀하신 우리 관악구 서울대학교 앞에 전철역이 없는 부분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 관악구가 서울대학교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인구가 줄어서 51만 명 정도 되죠. 이렇게 많은 인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시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전철역이 4개뿐이 없는 이런 열악한 곳, 이것이 왜 여지껏 이렇게 발전이 더뎌 왔는지를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경전철이 신림선 그리고 난곡선, 서부선 이렇게 개통이 되게 되면 무려 17개로 늘어납니다. 이런 점들이 교통이 편리한 관악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우이신설이 지금 8년째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힘이고 또 앞서 일하는 정치인들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울시와 실시 협약을 맺은 지금 남서울 경전철 주식회사는 착공 후에 60개월, 5년 내에 반드시 완공하게끔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법적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뒤로 딜레이 되게 되면 이 회사가 지체상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민간 사업자인 이 사람들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그 60개월 내에 완공을 하고자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행정적인 서포트들은 앞서 일하는 사람들이 꼭 반드시 이뤄내서 약속한 대로 2020년도에 완공 후에 개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번 서울 도시철도 기본계획이 박원순 시장님에 의해서 2013년에 확정이 됐습니다. 마침내 이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서울시의 교통망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우리 지역에 경전철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 시장님들은 누구였는지 어느 당 소속이었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저희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박원순 시장님에 의해서
이 신림경전철 남곡선 또 서부선도 연장돼서 서울대 입구역까지 오게 된 거죠.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신림경전철이 2020년 내에 완공이 되려면 그런 아까 오신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법적 절차도 중요하지만은 이 서울시장의 의지 또 이 지역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의 역할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번에 강남순환고속도로 올 5월 달에 개통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 예산 심의 때 이 서울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예산 배정을 늦추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 당 소속의 우리 여기 신원근 시의원이 계십니다만 예결위원장이 적극적으로 노력해가지고 예산을 다시 올해 반영이 시켜서 정상적으로 개통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더불어민주당이 이 지역에서 정치적 역할을 할 때 2020년 신림경전철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이 신설선이 늦어지게 된 것은 뭐 예산의 문제도 아니었고요. 사실은 정치인들이 실시계약 협약이 다 이루어지기 전에 자꾸 착공해라 하면서 정확한 계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자초했습니다. 또 협약이 제대로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원래 서울시가 이제 민자가 50%, 서울시가 38%, 국가가 12%를 대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민자가 사업비를 대지 않는 상태에서 서울시만 사업비를 대게 되면서 감사원 지적도 있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림선이 제대로 잘 착공해서 빠른 시간 내에 공기 내에 완공되기 위해서는 실시 협약이 잘 맺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우리가 신림선의 기공식을 하기는 하였지만 그보다는 실시 설계 확정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그 협약된 대로 착공이 이루어져서 순차적으로 간다면 무난하게 신림선이 잘 완공되리라고 생각하고 실제 오세훈 서울시장 때 이 경전철 사업이 시작됐지만 박원순 시장께서 사실은 재검토하면서 사업이 늦어진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뒤집기 위해서 저는 제 의정활동의 4년을 최선을 다해왔고 그래서 오세훈 저격수가 되기도 했고 박원순 시장의 혹독한 의회 신고식을 치르기도 하였습니다. 어렵게 재개한 우리 신림선이 꼭 공기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는 후보들 간에 다른 이견이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이 사업은 서울시가 하는 사업이고 서울시장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정태호 후보도 아까 지적을 했죠. 제가 당선되고 나서 빗물저리저 문제를 밤 11시에 박원순 시장을 만나서 독대를 해서 이 문제 풀지 않으면은 저도 배지 달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던져버릴 것이고 당신도 시장 더 이상 못한다 해서 박원순 시장과 함께 빗물저리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과 또 제가 강력하게 밀어붙인 것이 경전철 안 되면은 지역 발전 없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이것을 결정하게 됐죠. 박원순 시장과의 이런 관계와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추진력으로 신림 경전철 반드시 계획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그 주민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하천 명칭에 관한 이제 얘기인데요. 제가 서울하고 근교에 있는 하천을 살펴봤습니다. 안양천에 갔더니 하천이 안양을 끼고 있고 양재천에 갔더니 하천이 양재동을 굽이굽이 끼고 있고 중랑천에 갔더니 하천이 중랑교를 굽이굽이 끼고 있고 도림천에 갔더니 하천이 도림동 귀퉁이를 살짝 지나가요. 이게 무슨 도림천입니까? 관악산 신림동에서 바로 내가지고 대학동, 서림동, 삼성동, 신원동, 신사동, 조원동을 굽이굽이 통과하는 이 하천을 당연히 신림천이라고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간단히 이 점에 대해서 네 분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마 이 도림천을 건넌 우리 관악구 주민들은 한 번씩은 그런 의문을 가졌던 이름일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왜 이게 관악천 신림천이 아닐까? 또 우리 관발협에서도 그런 제안을 저희들한테도 한 적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견이 있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제가 당선되면은 뭐 당선되지 않더라도
우리 시장님, 구청장님과 상의해가지고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 도림천에 해당하는 게 관악구민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동작구와 영등포구가 이렇게 다 포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같이 상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뭐 주민들의 서명이나 이런 것을 하여서 관악구청이 입안하여서 서울시의 그 명칭 개정 위원회에 올려서 이 부분을 심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먼저 주민들의 서명과 발의가 지금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뭐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도림천으로부터 관악은 별로 수혜를 안 받거나 뭐 이런 것으로 좀 비춰지도록 말씀이 되신 것 같은데요. 실제 뭐 우리가 자전거 도로를 정비도 많이 했고요. 이미 이 도림천에 이제 조원동 신사동 지역 일대에는 제방을 또 쌓은 바도 있고요. 또 우리 저류조나 또 하수관거의 개량, 또 빗물 펌프장의 신설 등도 다 또 이와 연결이 돼 있으면서 저희가 이미 뭐 조원동 신사동 일대는 350여 건의 하수관거 개량이 이루어지기도 했고요. 또 도림천 다니시면서 잘 느끼시겠지만 과거에 비해서 많이 뭐 자전거 도로라던가 정비가 잘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대학동까지 이어져서 좀 더 주민들에게 피부로 느껴지는 그런 도림천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 2012년 당선되고 나서 문성터널 옆에 그 세무서를 갔는데 그게 그 금천세무서더라고요. 예. 지금은 관악세무서로 바뀌었죠. 이렇게 작은 일 하나하나 바꿔나가는 것이 국회의원이든 시의원이든 구의원이든 선출직 이 봉사자들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신림선으로 그 명명을 하게 되면 그 위치나 발원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알기 쉽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당연히 찬성하고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 신림천으로 개명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우리 지역 주민들은 다 희망하고 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 행정 절차나 여러 가지 또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명상에 과거의 지명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쓰고 있는 지명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악역이라고 하는 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관악역은 왜 관악구 안에 없고 안양 쪽에 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과거에 우리 관악구가 아시다시피 경기도 시흥에 있다가 그 다음에 서울 영등포구에 편입돼 있다가 그 다음에 분구가 돼서 지금 현재 관악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등포구 내에 있을 때 도림천의 형태들은 한 구였기 때문에 그렇게 형성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행자 후보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작구와 또 영등포구가 도림천을 같이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개정을 하는 노력들은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자치구와도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들의 뜻을 모으고 또 앞서 희망하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노력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은 수년 전부터 사시가 폐지되고 로스쿨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사시생들이 많이 경감하고 그로 인해서 지역 경제에 많은 타격을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 또한 뭐 조금이라도 그 다행히 요즘에 들어서는 이제 로스쿨의 병폐가 많이 매스컴에 보도가 되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사시 전체의 희망을 갖고 있는데요. 뭐 하다못해 서초동 법원가의 변호사업계에서는 이런 말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내가 로스쿨 출신 변호사라는 말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예? 얼마나 그 창피하면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라는 것을 알리지 마. 이런 말이 유행한다시피 이렇게 로스쿨이 지금 우리한테는 많은 병폐가 있고 그런데 저도 또한 이 지역의 경제를 조금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재작년에 노량진에 있는 공단기, 경단기 학원의 스파르타반을 지금의 그 대학동의 그 일성 오피스텔로 내가 유치하는데 노력을 했고 또 나름대로 거기에 따르는 학원생들 수백 명의 방도 제가 알선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개인으로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미분 후보님께서는 앞으로 이 고시촌의 활성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인 보관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시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키겠느냐. 즉, 일개 협회장이 노량진에 있는
공무원하고를 이쪽으로 유치했다. 과연 당선되시면 어떻게 하실 건가? 이걸 지금 묻고 있습니다. 사실 존치가 아직 불확실한 마당에서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뭐 저도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일단 서울대학교하고 좀 상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대학교 내에 사실은 연구실이라던가 뭐 이런 실험실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서울대 내에 있는 기숙사를 연구실이나 실험실로 바꾸고 우리 고시촌에 있는 유휴 원룸이나 고시원들을 기숙사로 매입하여서 지원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서울시가 올해도 한 4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당초에는 뭐 매입을 계획했다가 지금은 민간업자로 하여금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도록 해서 이 부분을 임대하는 방식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유휴 고시촌이나 원룸에 대한 매입이나 또 임대가 가능할 것 같고요. 또 지금 서울대 내에 보면은 이제 많은 기부금이라던가 발전기금들로 안에 뭐 도서관이라든지 각종 그런 건축물들이 들어서고 있는데요. 향후에는 이런 건축물들이나 뭐 발전기금 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고시촌 내에서 좀 이루어지길 바라고, 또 서울시가 지금 청년 활력 공간이라던가 또 복지시설 등을 확충하겠다라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고시촌에 지금 적용이 돼서 여러 가지로 단절되고 고립된 그런 고시촌 청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중앙 차원에서는 사시정치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서울시 차원에서는 서울형 도시재생지구를 대학동을 지정을 해서 서울시가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울대는 이 대학동이나 낙성대 동으로 캠퍼스를 확대 발전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함께 마련하고 노력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방안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안 됐는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스쿨 법이 통과될 때요. 당시에 2005년 구청장인 김의겸 씨였습니다. 본회의 통과될 때 구청장은 김희철 씨였습니다. 한나라당, 지금의 새누리당,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도대체 뭐 했습니까? 지역발전에서 도대체 뭘 했습니까? 이 법안이 통과될 때 어떻게 막았으며 이 법안이 통과될 때 휴증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나도 마련해 놓은 게 없어요. 이런 정치 세력들이 지금까지 신림동을, 관악구를 이렇게 낙후하게 만든 겁니다. 이 세력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관악구 발전 없습니다. 이거 분명한 겁니다. 저는 관말했고 오늘 이 토론 주최하시는 우리 주민들께서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서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저 시간을 좀 빼주시면 제가 바로 잡을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십시오. 지금 로스쿨 제도는 2007년도에 도입됐습니다. 2005년도에 도입된 게 아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2009년도에 법학전문대학원법이 설치가 됐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고시촌의 우리 대학동, 서림동의 활성화 방안은 아시다시피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앞서 우리가 언급했던 경전철, 교통이 편리한 도시가 되면 자연스럽게 역세권의 활성화, 상권이 만들어지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준비가 돼가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또 사법시험 폐지로 인한 많은 학생들의 이탈, 지금 제가 최근에 이제 선거 때문에 다녀보면 구성원들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공실도 물론 있긴 하지만 지금은 시간적으로 많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다지 윗부분 빼고는 공실이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구성원이 바뀐 거죠. 공부하던 친구들이 점심때 나와서 밥도 먹고 또 끝나고 저녁 때 술도 한잔하고 이런 어떤 구조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전부 아침에 출근하러 외부로 나갔다가 밤에 잠만 자러 오기 때문에 낮 시간대 공동화가 일어나는 이런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세권 중심의 지구단위 계획을 묶어서 용적률을 상향시키고 그 속에서 건물들이 올라가서 외부에서 오피스가 입주해 오고 그 외부에서 일하러 오는 일터로서의 관악구가 자리매김돼야 그 사람들이 돈을 쓰고 지역의 상권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작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억 원의 청년 창업밸리 조성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서울대학교와
그리고 저희 의원실과 중기청과 한 차례 미팅을 갖고 지금 프로포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지금 관악구청장께서 얘기하신 청년 드림타운 289 정점이 이전하는 그 부지 내에 함께 복합적으로 우리가 서울대학교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면 우리 고시촌이 활성화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우리 고시촌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대형 학원의 유치를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보면은 이 지역에 이제 경찰 공무원 시험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그런데 대형 학원이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지역의 경제에 그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이죠. 그리고 또 학원 자체가 성장하려면은 지금 대형 강의가 안 되면은 유지가 안 된다라는 거죠. 문제는 그럼 대형 건물이 들어서야 되는데, 지금 우리 관악 대학동 이 지역은 대체로 도시계획상으로 보면은 2종 그 일반 주거지역 또는 3종 주거지역이고,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은 저쪽에 트레일 그 동방단지지라고 하는 그쪽 일부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게 도시계획을 변경시켜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준주거지역이나 3종 일반 주거지역이 많이 늘어나야 결국 대형 건물이 들어설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 그 대학동 이 고시촌의 이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근본적으로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 핵심 방향은 3종 일반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의 확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립대학이었던 서울대가 법인체로 바뀌면서 서서히 지역사회와의 갈등 조짐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서울대 안에 기숙사가 건설되면서 지역의 고시원이나 원룸이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서울대가 시용 캠퍼스로 일부 이전한다는 소식은 참 큰 충격을 주민들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이에 우리 주민들은 비상대책을 꾸리고 지금도 서울대 관악구청과 주민들과의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급기야는 서울대 캠퍼스 안에 커피 전문점이나 또 음식점, 편의시설, 이런 각종 점포들이 속속 들어오면서 서울대생들과 공생관계에 있던 지역 주민들에게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안겨주었고, 타격을 입은 상인들은 하나 둘씩 고시촌을 떠나는 그런 실정입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위 그 아이비리그 8개 대학에 몰려있는 미국의 보스턴 시와는 달리 서울대학교가 그 지역의 상생관계를 고려하지 않거나 반대로 지역 주민이 대학교와 상생관계를 생각 안 하면 그 지역의 발전은 물론이거니와 쇠락하는 타운과 이웃하고 있는 서울대도 결코 세계적인 대학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서로 상생의 길로 조화를 일궈낼 때 함께 발전 성장하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대안은 서울대와 지역 주민과의 상생관계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면 좋겠다. 또 대학촌의 유기적인 관계 수립을 위해서 정례적인 회의 개최와 또 주민과 함께하는 화합 한마당 개최, 이런 사안도 우리가 대안으로 이렇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주민들의 생각과 희망사항에 대해서 후보님들의 견해는 어떠신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서울대학교와 국제캠퍼스가 힘으로 옮기는데 우리 관악 주민과 연결을 서로 상생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분. 먼저 이상규 후보님의 답변입니다. 질문자께서 답을 다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제가 최막중 교수하고도 이 문제 여러 번 논의를 했어요. 그 추진 단장인데, 아니 왜 멀쩡하게 낙성대동하고 대학동으로 서울대를 확대시키면 되지 시흥으로 갔습니까? 같이 살아야죠. 저는 이건 아주 간단한 문제고, 서울대가 얼마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대한 책임감을 지느냐, 의 문제라고 보고요. 제가 이제 이거 하나 말씀드려야 되는데, 2014년도에 서울시와 서울대 그리고 관악구 초청 토론회를 고시촌 활성화 관련해서 준비를 했는데,
여기 계신 오신환 당시 위원장께서 처음에 약속을 하셨다 그 다음에는 거절을 했어요. 당시에 민주당은 그 관악을의 위원장이 안 계셔가지고 유기영 의원에게 협조를 요청했는데 유기영 의원이 따로 토론회를 만들어서 먼저 돌려버렸어요. 서울대가 깜짝 놀라서 양 정치 세력이 이렇게 말이 안 맞으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당시에 서울시와 관악구도 난색을 표명하면서 초청을 안 나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초청에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은 이석근 의원 대표밖에 없었습니다. 주민들은 하자고 하는데, 그리고 국회의원 이성균은 하자고 하는데 서울시, 관악구 전부 다 거절했어요. 서울대도 마지막에 난감해지니까 처음에 약속했다가 뒤로 나자빠지고. 제가 계속 느끼는 거지만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의 이 행태가 지역 발전에 계속 걸림돌이 된다니까요. 여야 구분 없이 지역 발전을 같이 해야 되는데 정치적 이해관계를 앞서간단 말입니다. 저는 뼈저리게 느꼈어요. 이거 바꾸지 않으면, 주민들께서 이것을 심판해 주시지 않으면 지역 발전은 쉽지 않습니다. 서울대가 그냥 나온 줄 아십니까?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제1정당, 제2정당, 집권여당, 그리고 제1야당 똑바로 하십시오. 네, 토론이 또 중반에 가다 보니까 실명을 거론하면서 네거티브 하는데, 예, 토론이 좀 성숙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름을 거명했기 때문에 좀 해명을 하면, 당시에 제가 원외 당협위원장인 건 맞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자 이렇게 함께 하기로 했던 사람들이 못하겠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결과적으로 나갈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안 한 거지, 제가 처음부터 안 하겠다고 한 게 아닙니다. 사실을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요. 질문에 이제 답변을 드리면, 서울대학교 시흥 캠퍼스의 문제, 지금 복합적으로 들어있는데요. 또 서울대학교와 우리 지역 간에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이 지금 함께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시흥 캠퍼스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2013년도 이후에 실시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지금 정체되어 있습니다. 머물러 있습니다. 서울대학교가 왜 시흥의 국제 캠퍼스를 만들려고 하느냐? 서울대학교가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흥시와 한라건설이 중심이 된 SPC가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만들어서 27만 5천 평의 땅을 무상으로 주고 그 중에 20만 평을 서울대학교의 국제 캠퍼스를 공짜로 만들어준다 하니 서울대학교가 싫다고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받겠다고 한 건데, 그것이 과연 실현 가능하느냐. 그리고 시흥시가 얘기한 대로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와야 되는 캠퍼스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이 수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캠퍼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과대학이나 어느 한 학년이 연세대학교 송도 캠퍼스처럼 이렇게 국제 캠퍼스화 되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전혀 갖고 있지 않고 그렇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흥 캠퍼스 자체가 지금 만들어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악 주민들이 다 예의주시하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을 하면 저는 시흥 캠퍼스는 서울대학교가 이전에 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것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대학교가 우리 국내 최고의 대학교로서 산학협동단지, 아까 말씀드린 청년 창업밸리 같은 것들을 지금 넘쳐나서 지역으로 흘러 넘치게끔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가기관인 중기청과 예산을 세워서 만들어서 지금 서울대학교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행자 후보께서 말씀하신 기숙사의 문제는 지금 학생들이 전부 학교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역의 상권이 죽고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인수위 때 그래서 기숙사 자체를 학교 내에 만들지 말고 지금 공실이 되어 있는 건물들을 임대하고 그 속에서 기숙사 역할을 하면 지역의 상권들이 같이 서로 윈윈할 수 있다라는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취지로 진행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 고시촌도 부흥이 되고, 그리고 서울대학교도 지역과 함께 할 수 있는 상생 프로그램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질문이 한꺼번에 있어서요. 시흥 캠퍼스 문제. 시흥 캠퍼스 문제는 기본적으로 추진 과정 자체가 비밀리에 추진이 됐고, 또 그 부동산 말 그대로 분양을 통해 가지고 작업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도덕성의 한계가 있고, 그리고 서울대 동문들이나
또 구성원 또 더더구나 우리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도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막아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상생 방안에 관해서는 말씀을 드리면은 좀 외국 사례를 한번 이거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아이비리그 말씀을 하셨는데 대표적인 세 개의 사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하버드 대학교인데 하버드 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역 사회하고 경계가 없으면서 그 인근이 관광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탠포드라는 대학교가 있는데 그거는 서부에 있죠. 여기는 스탠포드가 자기 소유의 땅을 내놔가지고 실리콘밸리를 만들어서 미국의 유명한 이 산업 동력을 만들어낸 지역이죠. 또 대표적인 가장 안 좋은 사례가 뭐냐면 예일 대학교가 있습니다. 예일 대학교는 이 주변 지역이 완전히 슬럼화돼 가지고 그 학교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예일 대학교를 오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건 아주 실패한 사례죠. 이런 사례를 가지고 우리 지역을 놓고 보면은 여러 가지 이 비전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스탠포드의 그런 방향이 될 수 있겠죠. 서울대학교는 이공계에 유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사회에는 원룸들이 많이 있어요. 결국 요새 1인 창업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고 또 청년 창업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서울대학교의 이 젊은 인재들이 이 지역에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제도 이런 것들이 주어진다면 우리 지역 경제에 엄청난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캠퍼스 투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라는 거는 지금 아시아에서도 이 구경을 오고 싶어하는 대학이 돼 있거든요.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아시아권에서도 이 서울대학교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머물면서 소비를 할 수 있게 된다면은 그거는 대단히 중요한 수입원이 될 수 있는 거죠. 특히 서울대학교에서 국제회의가 하루에 거의 1개 이상씩 열립니다.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지금 대개 숙박을 외부에 나가서 하는데 이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게 우리가 호텔이라든가 컨벤션 센터를 만들어낸다면 이 지역 경제에도 또한 활성화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또 이 서울대학교 좋은 인재들을 활용해가지고 우리 지역사회 어린이 학생들한테 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멘토링 사업 400명 정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제 공약에서 이걸 2,000명으로 늘리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한 6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유정필 청장하고 상의를 해보니까는 이게 뭐 돈이 예산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울대 이 학생들과 우리 지역의 청소년,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언니 오빠 맺어주기 운동, 멘토링 사업을 확대하는 것을 통해서도 또 교육적으로 상생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흥 캠퍼스로의 기존 기능 이전은 절대 안 되는 것 같고요. 새로운 기능조차도 오히려 우리 고시촌 쪽에서 여러 가지 좋은 여건을 제시하면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기숙사 매입건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외에도 저희가 이제 서울시가 한옥 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가지고 있는 예산을 우리 그 고시촌 내에서 한옥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서 여러 이렇게 학교를 방문하는 외국인 교수나 또 외국인 학생들에게 제공하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서울 이 고시촌 내에 시유지 국유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들이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사용료를 1000분의 20에서 1000분의 10으로 내려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곳에 다양한 벤처 사업이라던가 어쨌든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의 형태로 와서 들어온다면 굉장히 저렴한 그런 비용을 내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건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문화예술 창작 공간들을 좀 많이 마련을 해서 이곳에 학생들이나 외부 사람들이 좀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진진영 또 청장님 실리콘밸리 다녀도 오시고 여러 가지 좋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정말 학교와 고시촌 주민들 간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동안에 많은 용역들이 있었고 많은 좋은 방안들이 있었지만 실현되지 않았던 것들 이것들을 실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예산에 있어서는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면 국가나 서울시가 기존에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어떻게 하면 고시촌으로 끌어올 수 있을까. 그래서 좋은 여건을 만들어줘서 서울대가 조금 더 먼 시흥 캠퍼스보다는 가까운 고시촌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가능해진다면 서울대 학교 내와 또 고시촌 간의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더 좀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70년 동안 불행하게 갈라져 남과 북이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이 엄혹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를 단계적으로 평화롭게 합쳐지는 길을 찾는 데 지혜를 모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대북 제재 이후에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지난달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과 또 미국의 켈리 외무부 장관이 공동적으로 얘기된 바 있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또 교체하는 것과 비핵화 실현을 동시에 이행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후보님들의 견해를 좀 짤막하게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남북간 평화통일 네. 방안에 대해서 네.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오신환 의원님께서 좀 간단하게 답변도 30초 많이 주십시오. 예, 정말 뭐 국가적으로 제일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문제고 평화통일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또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젊은 청년들이 사실은 통일에 대한 욕구들이 사실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우리 남한 사회도 지금 살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들 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요. 통일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로 더 뻗쳐나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박근혜 정부의 생각이었습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서 남북 간의 신뢰를 고양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평화적 통일을 단계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그 기본 내용입니다. 한데 아시다시피 과거의 그 체제 유지만을 위한 3대 세습의 독재 정권인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먹거리나 살거리는 염두에 두지 않고 핵 개발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남북 간의 긴장만 고조시키고 있는 이런 상태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저는 북한이 우리가 순차적으로 통일을 이뤄가려면 국제사회가 함께 공조해 가면서 개혁 개방을 통해서 북한 스스로가 이 개방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전 세계 속에서 살아갈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인식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쿠바와 미국이 다시 개방을 통해서 서로 손잡고 세계 속에 나아가는 것처럼 북한도 고립 속에서 결과적으로 세계에 손을 뻗칠 수밖에 없는 이런 과정들, 그것은 박근혜 정부가 갖고 있는 외교적인 능력들이 결국엔 표현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중국의 역할이 매우 큰데 지금 한중 관계 속에서 박근혜 정부가 갖고 있는 외교력은 굉장히 역대 정부에 비해서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런 것들 통해서 분명히 북한의 개혁 개방 반드시 만들어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정태 후보님 말씀. 저는 지금의 북한을 보면서 우리가 50년, 100년 후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북한을 보면은 나중에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왜 그러냐면은 지금 남북 간의 갈등이 첨예화되어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중국의 자본이나 유럽의 자본이 북한의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북한이라는 지역을 우리의 시장으로 만들어야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그 시장을 뺏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의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하튼 북한의 책임이 있지만은 이게 지금 제대로 진행이 못 되고 있는 거죠. 결국 뭐냐? 이 통일이라는 문제도 그렇고 우리 경제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 북한이라는 문제는 한편에서는 안보를 튼튼히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평화를 잘 관리하는 게 정부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단기적으로 이 안보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은 장기적으로는 평화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 이런 관계들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여기에 관여하는 부분들이 어디냐면은 국정원하고 통일부하고 외교부입니다. 전통적으로 외교부는 친미 노선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이익을 대단히 중시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 통일부는 북한과의 신뢰관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한 라인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통일부는 북한하고의 관계를 되게 중시하면서 조정해 나가는 역할을 하고 이 외교부는 미국과의 관계를 되게 중요해서 그걸 조정해 하는 관계인데 이게 가끔 갈등이 생깁니다. 이 갈등을 조정해 주는 것이 국가정보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정부는 이 세 기구가 전부 다 대북 강경 노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이용되는 사례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평화를 관리해야 되는 또 하나의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좀 이 조정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내부 시스템을 빨리 좀 갖추는 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이현자 후보님 같습니다. 네, 정말 통일로 가는 길이 자꾸 멀어지고만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한 때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그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해서는 정말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거나 뭐 NSC 등의 그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독단과 독선으로 폐쇄 조치를 한 부분에 너무나 안타깝고요. 이것은 외교 안보의 실패는 물론이고 저희 뭐 남한에 계신 분들도 지금 한 142개 업체가 개성공단에 투입이 돼 있고 이와 관련된 하청 업체와 그 딸린 식구들이 한 10만 명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은 굉장히 외교 안보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을 가속하고 있고 오히려 개성공단 확대를 통해서 이런 경협을 통한 그런 통일로 가는 길을 열어야 하고 그것이 결국 대륙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참 답답함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상규 후보님 하세요. 그 기업인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거든요. 북한으로 진출만 할 수 있으면 대한민국 경제 살 길이다. 사실입니다. 엄청난 이 새로운 이 개척지가 북한에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통일대박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통일대박이라고 얘기를 하는 분이 그 새누리당이 북한하고 대화를 하자면서 북한과 친하다는 말도 안 되는 혐의를 들쓰어서 저희들을 종북으로 몰고 그리고 정치 탄압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북한과 대화를 하기보다는 북한을 한번 제압해보고 싶은 거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있습니까? 지금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북은 핵 개발을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대화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사이에 북은 오히려 핵과 로켓 기술을 더 개발시켰죠. 국제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대한민국이 나서서 푸는 것이 아니라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아까 질문자도 말씀하신 평화협정 체결과 북한 비핵화를 동시에 하자고 하는 얘기를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약속을 지금 해가고 있어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다 무너졌습니다. 대중국 영향력 전부 다 무너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외교 무능력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자, 저희는 진보 진영은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북한 핵 반대합니다. 한반도에서는 어떠한 핵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해야 된다. 서로를 인정하면서 한 건 한 건 나가야 된다. 왜 이런 방법을 쓰지 않고 국민들 몰아붙이는 것처럼 북한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니까 아무런 해답이 지금 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현 정부가 이성을 차리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번 토론회 주최를 하신 간학발전 협의회 그리고 전국 고시원 협회 그리고 간학고 원룸협회 회장단의 질문이 아주 성공적으로 질문이 되었고 답변도 아주 좋았습니다. 이게 지금 동아일보에 나와 있는 어제 기사입니다. 지금 부동층이 약 42%가 지금 현재 부동층이다. 더 이상 공약만 남발하지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 서울 이 지역도 지금 현재 27%라는 부동층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론의 자리는 엄청 앞으로 12일간 선거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토론을 수없이 거쳤고 이번 토론회는 우리 가락을 구역에서는 가장 큰 단체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도 물론 토론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15명, 20명 이 정도밖에 소수가 하고 있죠. 그래서 밖에서도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모니터로 보고 계시고 그리고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전부 다 지금 기사가 될 것이고 그리고 주민들께서 나가서 많이 접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토론회는 그냥 공약 낭만만 되고 그리고 진행이 잘 되지 않는 토론회가 됐기 때문에 각 후보님들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토론을 하시는 마당에 각 후보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당론이나 공약을 정말 당선되시면은 지키겠다는 공개 서명을 제가 받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받으시죠. 아, 좋습니다. 예, 참신합니다. 예. 성함과 사연 알려주십니다. 서명 날인 서약식이 간단합니다. 본 후보 당사자들은 선거 공약에 따른 모든 사항을 관악을 선거구 구민 및 유권자들에게 필히 이행할 것을 유권자 앞에서 자필 공개 서명합니다. 이게 답니다. 예. 서명하겠습니다. 법무부 4년 유예안이 발표되고 현재 더 이상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지역 국민들과 함께 이 토론을 개최하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은 사법시험에 대해서 논해보겠습니다. 작년 재보선 때 이 자리에서 오신환 후보께서 미치도록 한번 이해볼 테니까 전화 한번 밀어주십시오. 다 들으셨죠? 본인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 미치도록 한번 이해보고 싶다. 그래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법무부 4년 유예라는 법무부 정치안이 나왔다가 바로 그 다음날 번복되어 버렸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신환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그게 지금 법무부안이 지금 번복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유지된 것입니까? 먼저 답변하기 전에 우리가 남북 통일을 하기 위해서 남북 간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우리 이상규 후보 말씀하셨는데, 우리 같은 남한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 이상규 후보께서 새누리당을 적개심을 갖고 보지 말고 좀 대화를 좀 같이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무부는 공식적인 행정기관으로서 법무부가 입장을 발표한 것을 다시 번복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아시겠지만 각 법무부가 그 주관 부처로서 자기 발표를 할 때는 다 청와대와 논의가 된 상태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무부가 발표한 이후에 아시다시피 교육부에서 사시정치에 대한 반대 입장들을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 이걸 해결해야 될 문제는 사실 국회의 공이 넘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지자체 단체장이 2007년, 9년도에 도입한 것도 아니고 국회에서 법률로 인해서 법조인 양성 제도,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변호사 시험법에 있는 마지막 한 줄, 2017년도 12월 30일을 폐지한다. 요 한 줄만 바꾸면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뭐 사법시험 관련해서는 모두가 전문가니까 지금 현재 현행 선진화법 제도 내에서 그리고 법안 소위에서 단 한 명이 반대를 해도 법안 상정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사실은 키를 잡고 있습니다. 협의체를 구성했고 그 11명의 협의체 구성원들이 사실 자문기구에 불과합니다. 그 자문기구를 통해서 결국에는 자문을 청해서 법안을 통과시킬 건지 안 시킬 건지, 본회의에 상정할 건지 안 할 건지는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안 하고 있는 직무유기에 가까운 지금의 상태가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지금 총선 체제로 갔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4월 달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5월 달에 임시회가 있을 때 19대 국회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라도 19대 국회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19대 국회에 쫑을 내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20대 원구성 후에 바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시간 11월 이전에는 반드시 사법시험 병행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2월 27일부로 사법시험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제4조에 의해서 내년이면 사법시험 2차론에서 완전히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지역은 단값이 싸고 음식이 싸기 때문에 가까운 구로동에 가리봉동, 대림동 또는 남구로처럼 중국인들이 몰려와서 여기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동안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했던 58년의 사법시험 역사는 무너집니다. 그러면 이 지역을 빼앗기겠습니까? 토론회를 보다도 후보님보다도 여러분들도 스스로 반성하시고 모임때 좀 나오십시오. 집 몇 채 가지고 있다고 원룸 가지고 있다고 그거 지켜서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정말 후보님들께 뭐라 할 것이 아니라 당선된 국회의원들 뭐라 할 것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가 정말 반성해야 된다. 다음은 정태호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사법시험 조치에 대해서 중요성을 잊게 하시라고 보지만은 사법시험은 이 지역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조사를 해봤는데 국민의 80%가 지지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조사를 하니까 국민의 85%가 지지를 해요. 5%가 더 늘어났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소속되어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정말 반성하셔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금 나가서 선거운동이 중요가 아니라 김종인 대표를 만나서라도 이상의 여자를 만나서도 사법시험을 조치하면 정태호는 당선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하십시오. 예. 이 사법시험 존치 얘기만 나오면은 작년 생각이 나네요. 우리 김무성 대표 오셔가지고 사법고시 존치 당론으로 만들어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약속하고 우리 가락구 주민들 표 왕창 가지 않았습니까? 재미 좀 봤잖아요? 그러면 당론 만들어가지고 통과시켰어야죠. 왜 야당 탓을 합니까? 작년 연말에 국회 선진화법에도 불구하고 올 초에 필요한 것들 다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테러 방지법을 포함해서. 잠깐만요. 동의 하나 더 주십시오. 제재 좀 해주세요. 말씀하십시오. 제가 토론하는 말씀하시죠. 토론자니까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인데 그거는 법사위원장이 민주당인데. 저희는 제 얘기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끝까지 들으셔야죠.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런 말씀. 끝까지 들으셔야죠. 들어보시라고요. 왜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말하지 안 말하고 있어. 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여야 탓할 문제가 아니고요. 탓할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나가요, 법사위원장하고 또 저희 당 소속 전해철 간사 이상민 법사위원장과 전해철 간사가 사법고시 존치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도 아주 완강했습니다. 제가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이상민 위원장, 전해철 간사 다 국민이 원하기 때문에 따르겠다고 우리 주민들과 함께 가서 그 자리에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상민 위원장이 결단해가지고 법사위 내에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또 이해 당사자들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만드는 것까지 제가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이거는 정부가 할 일이고 여당이 할 일입니다. 그러나 야당이 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야당 소속의 정치인으로서 우리 당을 설득해가지고 아직 당론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이제 법사위원회 내에 핵심적인 두 사람을 찬성적으로 지금 바꿔놓은 상황이에요. 지금 그건 제 성과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우리 관발협 회장님하고 또 우리 사법고시 존치위원장님하고 또 그 수험생님하고 그 부모님하고 같이 이종걸 대표를 만났습니다. 이종걸 대표가 뭐라고 약속했냐? 사실존치 찬성한다.
두 번째, 국회 끝나고 나면은, 총선 끝나고 나면은, 국회 열리면은, 최소한 사실 좋지는 아니더라도 4년 이후에만이라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걸 당론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선거 때문에 당론 절차를 밟을 수 없어서 총선 공약에 넣는 것 요청하길래 이종걸 당 원내대표가 그것도 적극적으로 힘써보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당의 원내대표는 우리 당의 정책을 사실상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약속했으면 충분한 거 아니에요? 저는 이번 선거가 끝나면 적어도 5월 국회 내에는 최소한 4년 이후에만이라도 통과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제가 만들어낸 성과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행자 후보께서는 지금 국민의당에서 본인께서는 압도적으로 강약을 해서 어렵게 처음에 어려웠지만 되셨다. 자부심을 누가 가지고 계시는데 국민의당은 사법시험 조치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본인은 또 부분께서 또 사법시험 출신이라고 그러시는데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사실상 국회의원 당선돼도 이 지역에 사회조치 안 되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각오로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국회의원은 하고 싶은 일이 많지만 그런 것들을 좀 뒤로 밀어두고라도 법사위원회에 가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무성 대표도 오셔서 약속을 하셨고 사실 문재인 대표도 지난 보궐선거에 오셨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이상민 위원장 본인이 사실은 의결하면 되는 건데 협의체는 왜 만듭니까? 협의체 만들어서 지금 한 번도 열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임기를 끝내는 시점입니다. 임기 끝내는 이 시점에 협의체가 만들어져서 무슨 말을 한들 이걸 의원들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다 선거 앞두고 있는데 19대 국회에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끝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신환 국회의원님, 정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지역에 계신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사실존치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은 많이 이끌어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저는 국민적 공감보다는 바로 법사위원회 안에서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설득해서 이걸 의결해 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이 안 된 거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새누리당은 어떻게 보면 로스쿨 출신의 사람들을 대변해야 하는 당일 수 있겠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과거에 본인들이 로스쿨을 만든 전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뒤집는 것은 결국 본인들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쉽지 않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국민의당은 공정성장과 교육 격차 해소를 그 강령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법고시 존치야말로 바로 희망의 사다리고 공정한 경쟁과 또 누구나가 이해 가능한 그런 결과, 공정한 결과를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국민의당이 사법시험 존치를 당론으로 가지고 가서 또 제가 법사위원회에 들어가서 꼭 해결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규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사실상 이 지역에 전 국회의원 같은 소속이었던 이정희 국회의원이 여기 지역 소속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분 역시 사법시험 조치에 대해서 일을 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반대는 안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상규 의원이 당선되셨잖아요. 사법시험 조치에 대해서는 그쪽도 마찬가지로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합니다. 여러 가지 했는데 한 게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게 참 답답하네요. 저희도 좀 소통 좀 하시죠. 예. 사법시험 부분만요. 그러니까요. 사법시험에 관련해서. 예. 제가 토론회 준비, 토론회 참여부터 해서 법사위 의원들하고도 여러 차례 이 문제를 논의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저희가 이제 몇 가지 명확하게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신환 의원은 지난번 보궐선거에 당선이 돼서 이 문제에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를 설득을 했다고 저는 보고 그래서 법무부가
4년 이후에 발표까지 했습니다. 전 여기까지는 오신환 의원이 당선돼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태호 후보가 원외 위원장인데도 불구하고 원내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을 최대한 설득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자, 여야가 다 이렇게 잘했잖아요. 그런데 왜 안 됐을까요? 우리는 전체를 봐야 됩니다. 부분을 놓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스쿨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는 2005년도에 청장 김효경 씨, 서울시장 이명박 씨, 그리고 의원은 국회의원은 이해찬 씨였습니다. 본회의가 통과되는 2007년에 구청장은 김희철 씨, 서울시장 오세훈 씨, 의원은 역시 이해찬 의원이었습니다. 이 방안은 사실을 폐지하고 로스쿨을 만들자고 하는 것은 김영삼 정부부터 해서 김대중 정부를 지나서 충분히 토론이 돼서 여야 간에 논의된 거를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꽝꽝꽝 두드린 것 뿐입니다. 어느 한쪽이 한 게 아니에요. 양쪽이 같이 한 겁니다. 지금 와서 두 분이 노력을 해서 청와대까지 움직였는데 당대표까지 움직였는데 안 돼. 왜? 사회적 합의가 안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부 각 부처가 다 반대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박근혜 정부가 이것을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못한다. 예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스쿨 문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방안이 지금 서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법무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툭 던진 것 뿐이에요. 아까 본인들도 다 얘기했지만 이게 국회에서 법안을 개정해야 되는데 그야말로 한 줄만 개정하면 되는데 그게 국회의원들 자기들끼리만 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부와 협의 속에서 하게 돼 있지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부가 더 셉니까? 박근혜 정부 청와대 권력이 더 셉니까? 안 그러면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더 셉니까?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이해관계가 낱마처럼 얽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해관계 이전에 여야가 충분히 10년 이상을 논의해 온 사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정치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라고 저는 약속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로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 일단은 유예를 시키는 겁니다. 저는 5년 유예를 시켜서 그 사이에 사회적 논의를 전면적으로 다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저는 첫 번째라고 보고, 두 번째는 그 사이에 그러면은 대학동은 죽어있으란 말이냐, 여기에 대한 발전 방안을 현재 로스쿨이나 또는 법무부 예산을 갖고 와서라도 대학동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임위가 통과될 때 그리고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때 당시에 정치인들이 하지 못했던 방치했던 책임을 제가 당선돼서 만들어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는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오신환 의원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신환 의원은 이 법안을 다루는 가장 중요한 법사위에 왜 안 들어갔을까요? 저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당연히 법사위에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법사위에 안 들어갔을까요? 이 문제를 다루는 주무 상임인데, 자, 그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것은 거창하게 막 얘기할 게 아니에요. 도림천 법만 해결하겠다?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어르신 공경에서 경로당 예산 갖다 드리겠다? 그럼 갖다 줘야 되는 겁니다. 다른 무슨 구구절절한 변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저 말씀드리지만 여야 관악에 있는 정치인들은 노력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분명합니다. 아까 인수위 때 그거 했다고 했잖아요. 기숙사 건립 못하게 그 얘기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안 되잖아요. 한계가 분명한 거예요.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힘. 그래서 주민 여러분들의 지난 과정을 저희들의 행동을 보시고 판단해 주십사라고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상규 후보님 열심히 하신 건 제가 인정합니다. 네. 제가 질문할 내용 미리 또 질문하셔고 그랬기 때문에 또 답변을 좀 제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실명을 거론하면서 얘기해서.
기회를 주겠습니다. 예, 그 부분만요. 예. 제가 지금 이상규 의원이 3년 동안 쓰던 의원실 쓰고 있습니다. 1년짜리. 그 이상규 의원이 있던 정무위원회 가서 지금 1년짜리 정무위원회 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제도가 있습니다. 관행이 있고 제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제가 법사위에 갈 수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 의지만 갖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3년 동안 하면서 왜 그럼 의지를 갖고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하셨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8개월, 10개월 했던 나한테 그렇게 몰아붙여서 얘기하시는지 묻고 싶은데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 그리고 여기 있는 후보님들의 마음 다 똑같습니다. 사법시험이 병행 존치돼야 된다라는 의지와 그 마음들은 다 똑같습니다. 제가 이것은 어느 정당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회적 공감대를 모아내고 그 속에서 힘이 모아져야지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태우 위원장님 정말 많은 그 법사위원장과 계속 토론을 해야 되니까요. 가까이만 좀 하시고 방금 그 답변에 대해서 저도 뭐 실명을 거론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 힘이 지난 제가 현역으로 있던 2년간 미흡했던 건 사실입니다. 왜 미흡했냐? 저는 법사위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왜 못 갔어요? 그러니까 원내 교섭단체로 있는 그 두 거대 정당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비교섭단체는 자기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은 본인들이 가고 싶은 곳을 다 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당시에 국회의장까지 쫓아가서 의장실에서 국회의장과 이 문제를 갖고 독대를 하면서까지 진행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의원들과 그 다음에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그 원내대표들이 사인을 해주지 않으면 저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이유가 뭐냐면 국회의원을 해보지 않으면 이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얘기하면 저게 맞는 말처럼 자꾸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 공약한 것이라거나 지금까지 주민들이 요청한 것은 할 수 있는 건 다 해결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 혼자 힘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양쪽을 다 움직여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고요. 이게 토론의 이게 진행의 룰이 자꾸 깨져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저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게 있는데 아까 그 협의체가 만들어진 것이 마치 사실 존치 문제를 뭐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시선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약속한 거는 이상민 위원장이 주민들한테 얕은 이번 내에 명확하게 이런 결론을 내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사안이고요. 그건 우리 오신환 의원님도 잘 알고 있는 거고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종걸 대표도 다음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 이렇게 또 약속을 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정치적 신뢰를 가지고 믿어도 된다. 그리고 저도 그거는 뭐 확실하게 계속 잘 챙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상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게 정부 부처 내에서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이 협의체라는 절차,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협의체라는 절차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뭐 4년 유예가 되든 존치가 되든 그런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 것이 위원회의 뜻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그 토론에 대해서 후보자 간 주고받는 토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 자장이 얘기하기도 전에 스스로 아시고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금 약 1시간 7분 정도 남았는데요. 오늘은 후보자 여러분께서 아주 성실성있게 답변을 잘 해주시고 설명 날짜까지 공개적으로 해주셔서 최대한 빨리 끝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토론에는 방식을 바꿔서요. 이행자 후보님께서는 이름이 거론이 안 됐기 때문에 안 하시도록 생각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선거 첫날입니다. 오늘 선거 첫날의 바람은 4월 13일까지 계속 연결되리라고 봅니다. 여기서 나가면 일이 일파만파가 돼서
바로 소문이 납니다. 누가 잘했다. 그리고 누구누구는 이렇게 얘기하더라. 저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상규 후보님의 그 당당하고 그 논리적인 그 발언에 대해서는 본토론자로서 이건 선거법 위반되지 않습니다. 칭찬해도. 예. 정말 놀랍습니다. 예.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압박을 주면서 저런 식의 강성 토론을 해야만이 다른 후보자들께서 열심히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예. 그 뜻으로 제가 말씀드렸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총선 기간 내에 법사위 협의체가 열릴 수가 없다는 거 우리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과정에 있어가지고 제가 그 사시생 학부모연대 대표를 맡고 있으면서 국회를 수없이 갔었어요. 오신환 의원 대동해서 제가 새누리당 간사인 법사위 이한선 의원하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걸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오신환 의원이 전해철 간사, 민주당 간사한테 전하면 전해철이가 욕을 해본답니다. 그 정도로 이상민 위원장의 독립기구예요 이게. 뭐냐고 얘기하시는데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제가 직접 갔어요. 그리고 방금 정태호 후보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국회에 직접 들어갔습니다. 본관에 가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정을 원내대표를 제가 만났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니까 노스쿨의 폐해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든 한번 법무부 아닌 협의체 4년 유예를 해서 협의체에서 진행하겠다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은 말하고 돌아서면 안 지킨다.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마이크. 그래서 이 지역의 가장 현안 문제, 사실상요, 이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에는 법률안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경제책?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건 이미 서울시에서 확정된 거예요. 예산 확보돼서 6월달 착공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건 국회의원들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서울시 캠퍼스 교육부 영역에 의해서 그리고 법인화 된 데 그리고 시흥 캠퍼스 거기 무슨 그 기관과 거기에서 협의해가지고 하는 일이에요. 이거 국회의원이 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니에요.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것은 국정조사권, 국정감사권, 예산 심의, 그리고 법안 발의 크게 그 네 가지 외에는 없어요.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자, 그러면 이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 당사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사법시험이라는 거예요. 법사 얘기 나왔는데 그렇지만 지금 사법시험 하겠다 해놓고 안 됐고 죽어라 뛰어가지고 안 됐어요. 지금 4년 뒤에 좋습니다. 저도 4년 뒤에 대찬성을 해요. 물론 연구 조치가 맞지만은 4년 조치가 안 됐을 경우에 이 바닥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이 지역에 안 살아요. 이미 기파이가 그만 나갔어요. 이걸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법이란 것은 사후적인 거예요. 58년간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했던 대법원 판결을 다 부정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로스쿨 입대한다는 얘기로. 그럼 그동안의 살인자, 그동안에 교도로 간 사람, 이런 사람들 얼마나 오가겠습니까? 이 정도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만 해야는 안 돼요. 이 부분이. 묻겠습니다. 4월 13일날 총선이 끝나면 당선식 하고 5월 15일날 또 한 달씩 하고 이렇게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지금 시간이 없는데 5월 29일까지 임시국회에 이게 정리가 안 되면은 저는 이거 물 건너갔다고 봅니다. 이행자 후보님 당선되시면 내년 며칠까지 사후시험 조치시키랍니다. 아니 지금 국회 내에 계신 분들도 의결을 못 이끌어내고 계신데 5월까지는 저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뭐 당선자의 신분으로서 협의할 수 있고 당에다가 뭐 당론을 촉구하거나 논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 5월 이내에 제가 상임위내에서 의결을 해내고 본회의에서 의결해내겠다. 이거는 뭐 실질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단지 이제 올해 말이 지나가면 사법시험 뭐 존치 유예조차도 사실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1차 시험을 마지막으로 보고 내년에 2차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상황에 내년에 1차가 있을 수 있도록 올해 내에 제1호 법안으로 변호사법 개정안을 내서 이 부분이 올해 내에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솔직한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신이 없다,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해주는데, 예. 제가 건의가 들어왔네요. 저는 너무나 안타까워서 정말 사법시험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런데 제가 목소리가 좀 세다 보니까 좀 목소리 좀 낮춰주십시오 하고 이 메시지가 좀 왔네요. 예. 그것은 저는 그 열성으로 받아주십시오. 예. 인정하시고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예. 이상규 후보님 경험도 있으시고 그런데 이 본인을 포함한 네 후보자 중에서 당선되시면은 어떻게 해야만 이 사법시험 조치를 5월 안에 각 당에 건의해서 또는 본인이 뛰어서 된다고 보십니까? 그 경험담과 노하우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5월 안에 하는 거는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신환 의원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역 의원입니다. 다른 후보들이 당선이 되더라도 그것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자격이 없습니다. 그건 아주 명확한 거죠. 그래서 저는 오신환 의원이 당락에 상관없이 5월 29일까지 최대한 노력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짧은 지난 1년 동안의 그런 모습에서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리라고 믿고 있고, 근데 문제는 그때까지 현실적으로 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20대 당선된 이 4명 중에 한 사람 당선자가 어떻게 하면 올 가을까지는 반드시 이 법안을 개정할 것인가, 그 한 줄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 그것이 남아있는 거죠. 저도 당연히 거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제1당과 제2당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 두 당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제가 그간 현역으로 2년 일을 하는 동안에 각종 법안이나 또는 예산을 의결시킬 때 새누리당 또는 민주당과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간에 쌓아온 여러 가지 인맥들과 의정활동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다 100%, 120% 끄집어 올려서 이 문제만큼은 혼신의 힘으로 통과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 토론 식순에 의해서 각 후보자가 단 1회에 한해서 상대방 공약이 있어요. 아까 보셨죠? 그 공약에 대해서 과연 실천 가능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있겠습니다. 먼저 오신환 후보께서 상대 후보를 그 공약이 과연 실천할 수 있겠는가? 30초에서 질문하시고 답변은 1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번 이 토론이 우리 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사법시험 존치가 가장 큰 현안입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우리가 노력을 하면 좀 더 앞당기거나 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사법시험 존치가 지금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지금 정태호 위원장님께서 야당 쪽에 지금 말씀하신 제가 전해철 간사를 찾아뵙고 말씀을 드려도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대화조차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서 정태호 위원장님께서 많은 역할을 해주셨고 또 주민들과 함께 지금 이종걸 원내대표 이야기는 제가 처음 듣는데 어쨌든 이상민 위원장님도 만나서 지금에까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 총선 끝나고 낙선자와 당선자가 구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혼란스러움 속에서 한 번의 임시회 때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사위원장인 이상민 위원장이 키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상 8명의 소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결국에 사시가 존치되는 겁니다. 법사위 본회의에 상정되고 그 다음에 전체 본회의에 상정되면 자동으로 그냥 통과가 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 안에서의 논의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법사위 이상민 위원장이 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태호 위원장님께서 어떤 역할을 좀 해주실 수 있는지 도와주십사는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한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예, 뭐 그동안에 이제 이상민 위원장과 사실 우리 주민들로부터 그 특별 임무를 저는 부여받았었습니다. 정태호 너 이상민 상임위원장하고 전해철 간사 책임져라. 널 만나면 저한테 말씀하신 그런 임무인데, 여하튼 이상민 위원장도 이 발언이 이런 겁니다. 간사 합의가 올라오면 자기는 무조건 따르겠다, 이런 입장이고, 전해철 간사는 국민들의 뜻이 사실 정치를 원한다면 따르겠다. 이것이 두 사람의 일관된 발언입니다. 결국 제가 봤을 때는 이상민 위원장도 중요하지만 전해철 간사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당 내부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사실은 문재인 대표님 시절하고 또 지금의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요. 또 아마 총선이 끝나고 나면은 새로운 분들이 많이 또 국회로 들어올 거기 때문에 당의 분위기도 많이 바뀌어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 총선 이후에 5월달에 임시국회가 있다고 예상이 되는데, 그때쯤에는 우리 당의 분위기도 많이 달라져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적어도 4년 이후에 이거는 관철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제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전해철 간사나 이상민 위원장이 그동안 저한테 해왔던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신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당 분위기도 이미 또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자신감을 가지고 시도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거는 뭐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또 지난번에 이상민 위원장을 한번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유연한 생각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태호 후보님께서는 어느 분한테 공약을 질문하실까요? 한번 질문하시죠. 한 사람한테 하면 됩니까? 예, 기대하십시오. 예, 참 어렵네요. 우리 이행자 의원님 이렇게 돌아가죠. 이행자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이제 국회에 들어가시면 아까 법사위에 들어가서 사실 정치 문제 책임지고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양당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민의당 내에는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당론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또 그쪽에 가신 분들 중에서도 사실 정치 문제에 대해서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습니다. 하시면은 당론을 만드는 과정에 어떤 역할을 하실지 여쭤보고 싶네요. 앞서 우리 정태호 후보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어렵다. 당내의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야 된다. 저는 한번 가지고 있는 철학과 소신을 우리 관악 구민을 위해서 바꿀 가능성은 별로 많지 않다.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주민들께서 정말 사시존치에 대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당선시키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또 새누리당이 취해왔던 입장, 또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취해왔던 입장, 여기에 많은 의원들이 이미 다 색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꾸는 일은 더 어려운 일이다. 국민의당은 이제 시작한 당입니다. 어떤 정책에 대해서 아직 확실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강령인 저희가 공정성장과 격차 해소라는 그런 강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격차 해소하면 가장 필요한 게 교육 격차나 또 소득 격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희망의 사다리인 사시존치를 얼마든지 우리가 당론으로 가져갈 수 있는 문이 열려있는 당이고 이제 시작하는 당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또 그 중심에 제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규 후보님, 상대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공약보다 저는 정태호 후보님께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서울시 의원을 하면서 이 지역 현안인 고시촌역 신설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 과거에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 75%나 되는 시의원이 소속돼 있는 서울시의회, 그리고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에 소속돼 있는 교통위원이 있는 그 상임위원회에서 이 건의안을 상정조차 해주지 않고 보류시켰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최근에 신림선의 도시계획 그 결정을 하는 과정 속에서 고시촌역을 배제하고 의결하였습니다. 혹시 더불어민주당은 고시촌역 신설과 관련하여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대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우 의원 답변해 주시죠. 예, 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이미 저희 당 소속 신원근 의원이 발의한 그 결의안을 서울시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고시촌역과 관련된 정책 토론회도 서울시 의회에서 열어서 교통위원들이 전원이 참석해가지고 지원하겠다 이런 약속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 당이 고시촌역 신설에 대해서 어느 당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그 뭐 결의안 이행자 의원님이 내신 결의안에 대해서 저희 당 의원들이 부결시켰다 그러셨나요? 보류를 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뭐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아마 이 고시촌 처음에는 신성초등학교 앞에 여기 있었죠. 근데 그것이 이제 지금 미림여고 삼거리 그쪽으로 이제 이전이 됐는데 그 당시에 서울시 교통위원회 그러니까 그게 추진되던 시점에 그 서울시 교통위원회 소속으로 이행자 의원님이 계셨던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들이 우리 시의원들한테 알려지면서 이게 고시촌 이행자 의원께서 고시촌역 결의안을 내는 게 너무 정치적인 행위 아니냐 뭐 그런 좀 우리 서울시 의원들 내에서 좀 뭐랄까 불신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당하지 못한 정치적 행위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아마 비협조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고 오히려 대신 우리 당 소속의 의원들이 나서서 결의안을 제출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규 후보님. 예, 어쨌든 지역의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인 사시 존치 문제에 관련해서 지금 모든 후보들이 거의 일치된 그런 의견을 내놓고 있는 점이 오늘 토론의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후보들도 열심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 문제만큼은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달려들어서 일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그 문제는 다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질문을 이행자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그 서울시의 25개의 구 중에서 장애인 복지관이 없는 구가 또 2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현재 유정필 구청장께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시고 있는 건 알고는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당에선 또는 이행자 후보께서는 좀 어떤 현실적 방안을 갖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예, 일단은 사실은 장애인복지관 기금을 우리 관악구가 그동안 조성을 해왔지만 사실 너무나 미비했기 때문에 늦어진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크게 가려고 했던 것이 사실은 좀 축소돼서 리모델링 가는 것도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근데 장애인복지관을 뭐 쉽게 하루아침에 확충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그래서 특정 분야에 대한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특히 발달장애인이나 장애인들의 평생학습 그리고 이분들의 뭐 이제 직업교육 또 취업 지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지금 그 관악구 난양동에 보면 비클 시스템이라고 이미 이제 개인 민간 기업들이 그 장애인 시설로 활용하다가 떠나서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매입해서 이곳에서 발달장애인이나 장애인들의 평생학습이나 또 이분들의 이제 뭐 교육 그리고 취업 지원 등을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굉장히 작은 편이지만 관악구에 1차적으로는 이 장애인복지관이 들어가고 2차, 3차적으로 뭐 목욕탕이든 수영장이든 체육시설이든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2관, 3관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적인 국가적인 서울시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관악산 입구에 보면 만남의 광장이라고 하시죠.
그게 지금 그 상가가 그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이 길도 와서 차 한잔 마실 곳도 없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 와서 식사도 안 하고 오히려 고시촌에 들어와서 식사를 하시고 이렇게 나가고 그러는데 그 만남의 광장 상가가 필요가 없다. 그거 부지하려고 엄청 크고 주차비나 받아먹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다른 것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의견들을 주셨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순서에 의해서 이번에 오신환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관악산 광장 주차장 부지죠. 예, 거기에 이제 경전철 신림선의 마지막 110번 역이, 111번 역이 거기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관악이 갖고 있는 도시 구조의 문제를 좀 다시 한번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특히 박원순 시장께서 지난 우리 관악에 방문했을 때 그 현장에 가서 이 지역을 공원화하고 지하로 주차장 넣는 것보다 좀 복합 시설로서의 활용 가치들을 좀 극대화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본인 스스로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 1억 원의 그 용역 예산이 지금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용역 결과 속에서 좀 더 우리 주민들의 어떤 복합 시설로서의 기능들을 같이 겸하면서 또 상권이 같이 넘쳐 흘러서 이 대학동 주변까지 흘러나올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 과정 속에서 민자 유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 자본을 좀 끌어와서 특히 이제 서울시가 옛날에 한남동에 있는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장, 지금은 더 블루라고 하는 삼성이 민간 유치를 해서 삼성 자본으로 대형 복합 문화예술 센터를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이 상권과 문화예술 복합센터가 같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대규모 복합 단지의 건물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우리 이쪽 지역, 특히 이제 전철역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을 신설해서 그건 구청장이 입안을 하고 결국에는 서울시의 도시건축 공동심의위원회에서 통과시키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노력들을 통해서 그 지역의 용적률과 건폐율들을 좀 상향 조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좀 새롭게 다시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정태호 후보님 어떻게? 예, 지금 그 상가 어차피 장사도 안 되고 그래서 뭐 리모델링 해야 되냐 아니면 뭐 헐어버리고 다시 지어야 되느냐 이런 이제 논란이 있는데요. 아마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오신환 의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서울 그 신림경전철 종점이 들어서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인구의 유동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게 또 하나의 변수는 뭐냐면은 신림경전철을 지금 서부선하고 연결하는 그런 또 제한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또 하나의 변수가 될 것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그 1억 원짜리의 그 연구 용역을 맡겨놨죠. 예산을 배정을 해놨는데 그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서 다양한 안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하나의 관점은 뭐냐면은 어차피 이게 서울대학교 앞이기 때문에 서울대라는 자원을 어떻게 우리 지역 경제에 효율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 그런 시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대학동, 서령동의 지역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 이런 하나의 또 기준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 우리 관악구는 소비 수준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와 가지고 소비를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은 외부의 외부인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뭔가 시설 이런 뭐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 관악산 입구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제안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대형 컨벤션 센터를 짓자 이런 의견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예 호텔을 짓자 그런 의견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또 뭐 아까 처음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대형 학원을 유치하자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 각각이 다 나름대로의 저는 우리 지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그런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여하튼
그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은 그런 것들을 우리 주민 토론회를 통해서 한번 결정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밟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자 후보님 말씀해 주시죠. 먼저 아까 그 정태호 후보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 이제 도시계획 결정에서 고시촌역이 배제된 것과 관련하여서는 좀 답변을 안 주신 게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 용역 결과를 좀 기다리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우리가 용역 결과가 다 나온 다음에 이제 주민들에게 이런 설명을 하기보다는 그 중간 용역 보고를 이렇게 할 때 우리 뭐 신림 이런 청소년 체육센터라던가 이런 데에 좀 우리 고시촌 일대의 주민들 또 관악산을 이용하는 관악구의 주민들이 모여서 좀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부분도 또 관악구청에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을 뭐 관악구청이 운영할 수 있을 것이고 관악구청의 시설관리공단이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경전철이 완공되게 되면 경전철에 이제 사업자를 선정해야 될 텐데 이제 이쪽에 뭐 신사업단이라던가 이런 쪽에서 우리 관악구와 잘 어우러져서 어떻게 하면 이 신사업을 통해서 지하철과 뭐 관악산과 지역사회가 어우러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또 잘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고요. 일단 어쨌든 주민 의견의 수렴이 1차적으로 선행해야 한다라는 면에서 용역 중간 결과 보고에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규 후보님 말씀해 주시죠. 예, 저도 이제 몇 가지 그 역세권 연계해서 발전 방안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좋을까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생태박물관, 어린이들이 관악산 주변에서 이제 등산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생태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생태박물관 또는 종합휴양시설 이렇게 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그럼 관악산을 끼고 그 주변 일대에서 지금은 사실 관악산은 하루 등산만 하는 방식인데 하루 이틀씩 더 이렇게 이제 묶어갈 수 있는 그런 종합휴양시설 이렇게 좀 더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좀 제안을 하고 싶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아까 이제 뭐 이야기 중에 이걸 좀 고충화하는 방안, 용적률 뭐 상향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저는 조금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조건 안 된다는 아닌데 잘못하면 그러니까 관악산이 갖고 있는 자연 환경의 이 빼어난 경치를 오히려 훼손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오히려 삼성역이나 잠실역에 이제 지하 쇼핑몰이 굉장히 이제 잘 갖춰져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사례로 검토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습니다.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상당히 고무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저희들이 걱정했던 질문 사항과 주민들의 의견에 오신환 후보께서는 쉬운 캠퍼스가 이전 불가다 확신하고 계시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지역 주민들은 환영할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태호 후보께서는 서울대학교에 많이 찾아오는 외국인 손님들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 지역 발전에 상생을 하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정말 생각하고 심지어는 거기에 호텔까지 지어서 가는 게 어떻겠느냐. 물론 학교 앞이라서 호텔 허가가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더 연구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행자 후보께서는 만약에 당선이 되시면은 국민의당 역시 이 사법시험 조치 우리 지역 현안인 그리고 본인께서 법안 발의까지 해서 반드시 성사시키겠노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이상규 후보께서는 경험을 되살려서 우리 당도 그리고 본인도 이 사법시험 조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환영하고 어떻게든 조치하는 게 좋고 그리고 타 당과 함께 협력까지 했다는 이 부분에서 상당히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객석의 질문을 딱 2분만 받겠습니다. 제가 구청장을 할 때 5개년 계획을 초대 때인데 만들어가지고 잘 집행을 해서
특히 그 하드 분야, 그러니까 주택, 그다음에 도로, 공원 이런 시설은 거의 다 기초 시설은 끝냈어요. 그 위에다가 이제 소프트웨어 분야를 갖다가 이제 계획을 했었는데 3년 임기를 제가 이제 맞추고 그냥 나온 바람에 그게 지금까지 올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나온 얘기들이 연관성이 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서울대학을 어떻게 우려먹느냐를 관악에 상당히 영향을 끼칠 겁니다. 그 다음에 관악산을 어떻게 우려먹느냐, 그 다음에 낙성대를 어떻게 우려먹느냐, 여기가 관악의 지역사회가 발전이 거기 달려있는 거예요. 서울대학 우려먹는 건데 지금까지 그런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만은 아까 잠깐 정태호 의원이 말씀했죠. 스탠퍼드 대학은요, 바로 그 옆에 실리콘베이가 있기 때문에 그 넓은 미국 땅에 대학이 수백 개가 있고 또 지역이 넓고 하지만은 전부 그 스탠퍼드 대학 실리콘계열이 와서 거기서 산업을 개발하고 거기서 신제품이 나오는 말이 그것이 전 세계를 지배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서울대학의 공대하고 공대 학장하고는 엊그저께 제가 이제 합의를 해가지고 미국 가서 한 달 동안 제가 이제 갔다 와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은 지금 며칠 전에 신문이 났죠. 서울대학을 어떻게 우려먹냐는 데서 근본적인 합의를 했어요. 서울대학의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데려오자. 거기까지 합의가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오느냐? 우선은 막대한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공대 학장께서는 공과 공학과를 있잖아요. 서울대학교가 제일 높은 게 15층입니다. 그걸 일단은 실리콘밸리로 내놓겠다. 연구관으로. 그 다음에 나머지는 관악에다가 그런 좋은 시설을 계획을 갖다가 끌어들였기 때문에 서울대학 일부러 그러면은 관악에서도 뭔가 내려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타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실리콘밸리는 말이죠. 산호세하고 산타크라라하고 세 개 시가 서울에 한 너댓 배 되는 넓은 땅입니다. 관광 코스에 집어여가지고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데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투어 코스를 만들자요. 여기서 이틀이고 3일이고 보니까 너무 좋다. 여기서 한 며칠 자고 가겠다. 그럼 관광에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호텔이 있어야죠. 호텔 값이 비싸면은 저가 모텔, 서울 관악에 지금 모텔이 한 100여 개 됩니다. 그래서 저가 모텔로 내놓으라 이거예요. 이게 아까 각 후보자들께서 답한 내용과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실리콘밸리 이 부분은 아주 좋은 발상이죠. 좋은 발상인데 그것은 최소한 3개 도시가 좀 합쳐져야만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런데 실리콘밸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간 관계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 기간 동안 이 부분을 이용하셔가지고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악구를 투어 배경으로 넣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1분 동안 여기는 고시촌 백화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요. 투어 코스를 하려면 이제 몇 가지 개발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시촌이 실리콘밸리 정도의 수준이 되면 좋겠고요. 또 인근의 삼성산 천주교 성지 사실은 굉장히 지금은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3대 성지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데 이곳을 잘 좀 개발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또 우리 지역에 강홍립 장군의 또 그 묘가 있는데 이쪽을 그 108번지 공원 일대와 함께 좀 개발해서 여러 가지 이런 투어 코스를 좀 연결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규 후보님. 예, 당연히 그런 발전 방안에 적극 동의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기반시설을 좀 더 확충할 필요가 있겠지만 저는 쭉 나온 얘기 중에서 이 대학동의 창작거리를 잘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문화예술인들이 마음껏 들어와서 자기 활동을 하고 그것이 주변 주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 새롭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것에 서울시와 관악구 협조하에서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을 제안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예, 역으로 가겠습니다. 정태호 후보님. 예, 또 이런 외국 사례를 들어서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대개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보면은 유명 대학교를 배경으로 해서 그걸 자원으로 해서 그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현상을 많이 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그 학교에 찾아오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중에는 이제 관광객들이 많죠. 저는 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관광 코스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 이행자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삼승산 성지도 있고 또 서울에 많지 않은 저 국궁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 또 강감천, 저 낙성대도 있고 또 우리 순대타운도 있고요. 우리가 이거를 잘 개발하면은 중요한 관광 자원이 되는 건데 여기에 서울대학교라는 이 캠퍼스 투어라는 그러니까 이제 서울대학교를 선망하는 많은 학생과 그 부모님들이 이게 찾아오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왔을 때 이런 관광 코스로 움직이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잘 개발을 하면은 저는 충분히 이거는 우리 지역의 자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에서 좀 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줘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홍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 특별히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작년에 대학동에서 B급 영화제라는 게 1회 열렸습니다. 그게 150편의 작품이 출품이 됐는데요. 정말 좋은 영화였어요. 근데 이게 상당히 많이 알려졌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는 훨씬 더 규모가 큰, 지금 아마 그 주최 측에서는 이걸 아시아급으로 만들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그 B급 영화제, 이런 것도 좀 뭔가 우리 지역의 관광 상품으로 개발해낼 수 있다면은 지역 경제에 훨씬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신환 후보님. 서울시의 투어 코스로 만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 국내에 있는 국내 관광객들을 유치한다기보다 우리 청장님 말씀하신 것은 해외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이곳으로 유입할 수 있도록 끌어내자라는 것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는 중요한 것이 그 내용, 컨텐츠가 무엇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아까 말씀 소프트웨어가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데 우리 관악에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대학교와 관악산 그리고 이제 이 앞에 있는 우리 고시촌 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 뭐 공실이 얼마만큼 있는지 지금 현재로서는 모르겠지만 공실이 난 아니면 경매가 나온 이런 여러 가지 물건들을 게스트하우스화해서 중국의 관광객들이 여기서 머물고 그러면 인근에 중국 관광객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샵들이 생길 테고 그들이 서울대학교를 투어하고 관악산을 투어하게끔 만드는 이런 어떤 코스화 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낸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산도 중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도 관악산을 찾지 않는데 중국 관광객들이 왜 우리 관악산을 찾아야 되는지 이런 내용적인 측면들을 우리가 좀 더 개발하고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많은 유권자 여러분께서 자리를 지켜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렇게 다 발전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게 또 여기서 얘기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합니까? 그럼 우리 주민들이 가락발전 대비해서 또 회사안을 제공해야만 또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본인들 못하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타까운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법시험을 조치해서 이 지역 주민들이 먹고 사는데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다 필요 없을 정도로 정말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런 메모까지 받아가면서 할 때는 정말 저희는 국회 1인 시위도 했어요. 그리고 국회도 찾아가고 그리고 법원에 가서 기자회견도 하고 그런데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참 안타깝고요. 그런데 천만다행인 것은 사법시험 조치가 안 되면 4년 유예라도 하겠다는 이 강력한 의견에 대해서 이거 박수를 쳐야지 아니면은 이거 정말 의문도 가고요. 그렇지만 꼭 해주시기를 정말 당부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당선 배지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 이 지역은 이 지역이 먹고 사는데 IMF가 없이 먹고 살았던 지역이 우리 지역이에요. 이제는 IMF가 더한 곳이 오지 않습니까? 주민들도 반성을 하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꼭 해주십시오. 그럼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30초 동안 마지막 유권자분께 인사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적지 않은 시간 토론에 함께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총선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의 발전, 특히 경제 발전에 중요한 한 획이 될 것입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 철저히 검증하시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관악에서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을 모색해 나가는
그런 지역의 젊은 일꾼으로 계속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자 후보님. 저는 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까는 여지껏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면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지난 10년 구의원, 시의원 하면서 무산될 뻔한 경전철, 신림선, 난곡선 다시 재개했고 신봉터널을 재개했습니다. 또 고시촌역 신설 건의안 아무도 말하지 않을 때 문제 제기하면서 만명의 서명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누가 일하는 의원인가 잘 판단해 주시고 후보를 선택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늘 2번만 관악에서 됐었습니다. 1번도 될 수 있고 2번도 안 될 수 있고 3번도 4번도 될 수 있어야 국민들을 섬기고 국민을 섬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변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태 후보님. 예, 모든 후보들이 변화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정책 공약을 얘기하죠. 문제는 그것의 실현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최근까지 길거리에 많이 달려있는 플랜카드를 봤을 겁니다. 각 당에서 다 내걸었던 것이죠. 근데 그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것을 누가 하고 있는 건지. 서울시장님과 관악구청장이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 지역의 변화를 끌고 갈 수 있는 당은 바로 저희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왜냐? 서울시장님과 관악구청장, 저희 당 소속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서울시의원, 그리고 저희 구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 후보로서 내놓은 공약들, 대개 우리 지역 공약들 서울시와 관악구청과 관계된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박원순 시장, 유정필 청장과 수시로 대화하고 협력해서 이 일을 다 할 수 있는 후보 누군지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신환 후보님. 예, 장시간 함께 해주신 우리 주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 들어올 때 바깥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하고 계셨던 우리 고시생들, 그 눈빛을 통해서 얼마나 사법시험을 간절히 요구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10개월 넘게 그들과 함께 저는 그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서 그 중심에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길거리에 나붙어 있는 현수막, 여기서 30년, 40년 동안 사셨지만 지난 10개월 동안 현수막이 나붙긴 것들 처음 보셨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27년 동안 한쪽 정당만 지지하고 찍었기 때문에 이 관악이 낙후되고 더뎌갔던 이 부분들이 이제 경쟁할 수 있는 체제가 만들어진 겁니다. 지난 보궐선거 때 우리 관악 주민들의 위대한 선택으로 인해서 이제 그 기분 좋은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주민을 섬기는 정치, 그리고 민생 정치가 실현될 수 있기 위해서는 경쟁을 통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 알리고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적극적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정치의 실현 시대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4년도 그 기분 좋은 변화 저 오신환과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빛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모두 안녕히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사법시험 존치는 국민의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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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판 음소들 비적 스쿨 로스쿨 도입을 규탄한다. 국회는 사법시험 존치법안 하루속히 통과시켜라. 사법시험 존치는 국민의 뜻이다. 자, 그러면 국회는 사법시험 존치법안 하루빨리 통과시켜라. 국회는 사법시험 존치법안 하루빨리 통과시켜라. 자, 사법시험 존치는 그다음에 국민의 뜻이다. 사법시험 존치는 국민의 뜻이다. 규탄한다. 국회는 사법시험 존치법안 하루빨리 통과시켜라. 현대판 음소제 귀족 스쿨 로스쿨 도입을 규탄한다.